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 당신 계좌에 수천억 원이 찍혀 있다면 그 돈 정말 당신 것일까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잘못 움직이면서 한 사람의 계좌에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이 찍혔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몇 분 만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봅시다. 돈이 이렇게 쉽게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자산 가격은 과연 얼마나 진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코인 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개념 자산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경제 시스템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시대입니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돈은 더 불안해집니다. AI는 생산성을 폭발시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부자는 더 안전해지고 중산층은 더 위험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이른바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킹도 아닙니다. 외부 공격도 아닙니다. 사람이 입력해야 할 숫자 하나를 잘못 넣으면서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원래는 2,000원 수준의 이벤트 보상이었는데 단위 하나가 바뀌는 순간 일부 이용자 계좌에는 최소 2,000 비트코인 수천억 원대 자산이 찍혀버렸습니다. 2,000개면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인생의 종류가 바뀌는 수준입니다. 이 사고는 약 30분 만에 이상 거래 탐지로 포착됐고 거래와 출금은 즉시 차단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99% 이상이 회수됐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수율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수백 조 원 규모의 자산 착시를 만들어냈다는 점, 우리가 돈이라고 믿는 숫자가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올려져 있는지 이 사건은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매일 계좌를 봅니다. 주식잔고, 채권잔고, 연금보험, 하지만 그 숫자들은 실물이 아니라 거대한 서버 속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이나 촉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지, 왜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자마자 시장의 구조가 요동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허상의 시대에서 진짜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차갑게 인과관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길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2026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축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전에 장사꾼입니다. 트럼프가 움직일 때는 항상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 뒤에는 반드시 돈의 흐름을 바꾸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트럼프 RX라는 약 관련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약값을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를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모든 약을 직접 싸게 파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부 약에 대해 할인 정보나 연결 창구를 제공하는 성격에 가깝고 이미 더 싼 제네릭 약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지금 당장 미국 전체 약값이 확 내려간다고 말하는 건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트럼프는 약값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약값을 만드는 구조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건 한 번 하고 끝낼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치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면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원가를 낮추는 것, 공장 위탁 생산, 공급망, 여기서부터 피말리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이오 시큐어 법과 중국 리스크입니다. 이 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미국 보조금에서 빼버렸죠. 이제 약도 같은 논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중국과 연결된 바이오 공급망은 미국 정부 돈이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배제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즉, 연방조달정부 계약 보조금이 걸린 영역부터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신호입니다. 약값은 내려야 하고 원가는 줄여야 하고 정책 리스크는 커지고 품질 기준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 조건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가격만 싼 곳은 탈락합니다. 속도만 빠른 곳도 탈락합니다. 규제 대응이 안 되는 곳은 아예 테이블에 앉지도 못합니다. 결국 남는 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파트너입니다. 가격, 속도, 품질, 규제, 대응. 이 조건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구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가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거의 동시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코인 거래소에선 사람의 실수 하나로 수백조 원 규모의 자산 착시가 생겼다가 사라졌고, 미국에선 약값을 명분으로 수십 년간 굳어있던 유통구조를 정치가 직접 흔들기 시작했고, 중앙은행들은 아무 말도 없이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 국채금리는 뚜렷한 악재가 없어도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따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이미 판이 한번 뒤집힌 뒤 그 여진이 순서대로 터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왜 떨어졌나요? 왜 갑자기 올랐나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왜 하필? 이 순서로? 왜 하필 이 자산들이 동시에 흔들리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시장은 항상 뒤에서 맞게 됩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은 돈의 기준, 달러, 그리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이 한 줄의 뉴스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 인사는 금리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떤 철학으로 다룰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는 원래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던 인물입니다. 통화 정책은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이 입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가장 정치적인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이 지점에서 시장은 불편해집니다.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연준이 가장 정치적인 권력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시장은 그 가능성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이 움직입니다. 금은 금리가 내려갈 때만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신뢰가 흔들릴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 전후로 금 가격은 급등했고 급락했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건 추세라기보다 기준이 다시 설정되는 과정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대적인 기준 화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미국 국채는 여전히 무위험 자산으로 불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돈은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신흥국들 이들은 수익률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통화 신뢰가 흔들릴 때 무엇이 남는가? 그래서 그들은 금을 삽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가격이 비싸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이 수백 톤, 어떤 나라는 수천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10년 넘게 이 숫자를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직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보험을 충분히 들지 않았다면 개인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판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은 너무 빠르고 정책은 그보다 느리고 생산 능력은 훨씬 더 느립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지금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돈은 버튼 하나로 풀리지만 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이 간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변동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균형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산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계층은 중산층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아직 시스템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중산층의 자산은 대부분 중간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현금, 연금, 보험, 부동산, 주식. 이 자산들은 모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정책이 바뀌면 연금 구조는 언제든 조정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금리 세금 정책, 이 세 가지에 동시에 묶여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느리게 그리고 조용히 위험해집니다.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지만 어느 날 계산해보면 분명히 뒤처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복원력입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기준으로 보면 자산의 순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한 번만 나눠보십시오. 실물과 생산 능력에 연결된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책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야만 유지되는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 비율을 정직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환기의 기회는 언제나 먼저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혼란의 시대는 늘 기회를 같이 만듭니다. 판이 바뀐다는 걸 안다는 것, 그건 공포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뒤늦게 움직일 때 여러분은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장 돈을 벌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미리 보게 해줬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수천억 원을 만들고 없앨 수 있었던 그 사건, 그 숫자는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만들어지는 시대에서 돈을 의심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야 덜 다치는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바꿔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와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